안녕하세요. 오늘은 콰인과 카르납 그리고 메타 형이상학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질문, 수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 2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져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숫자가 가리키는 수 2는 어떨까요? 수 2는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으며 특정한 장소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학에서 수를 마치 하나의 대상처럼 다룹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수학적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존재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철학자들이 존재에 관해 충돌할 때 그 충돌이 정말 세계에 관한 충돌인지도 함께 묻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문제를 현대 메타 형이상학의 중요한 출발점인 콰인과 카르납의 논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 넘버와 숫자, 누마릭 넘버의 차이를 분명히 한 뒤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 카르납의 언어적 틀, 그리고 두 입장에 대한 저의 평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이와 수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이는 숫자, 영어로는 numerical letter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쓰거나 종이에 잉크로 적을 수 있는 물리적인 표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수 2를 가리키는 숫자는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글꼴이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2는 number, 즉 수입니다. 수는 종이 위에 놓인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지우더라도 수 2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수는 속성, 의미, 명제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긴장이 생깁니다. 물리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대상은 매우 다른데 두 대상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메타 형이상학, 메타피직스가 어떤 분야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메타 형이상학은 존재 질문 자체를 다시 묻는 학문 분야라고 소개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가령 수, 속성, 명제, 가능세계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 것이 전형적인 현대 분석 철학 안에서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메타 형이상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지를 곧바로 판정하기보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존재론적 주장을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존재론적 논쟁이 정말로 중요한 논쟁인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메타 형이상학의 핵심 주제에는 실존, 양화, 존재론적 개입, 그리고 형이상학의 방법론이 포함됩니다. 특히 1940년대와 50년대에 전개된 콰인과 카르납의 논쟁은 이 분야의 중요한 기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수는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대신 그 질문을 올바르게 제기하는 방식부터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제 먼저 콰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콰인에게 존재와 실존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콰인은 그의 논문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에서 존재와 실존을 구분하려는 입장을 거부합니다. 일상적으로 가령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콰인에 따르면 그 뜻은 페가수스라는 대상이 어떤 약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콰인은 존재론을 일의적으로 이해합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물리적 대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때와 수 같은 추상적 대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때 존재라는 말의 기본 의미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의 유명한 기준이 바로 존재한다는 것은 속박된 변항, 물리학에서의 변항의 값이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식화했을 때 그 이론이 참이기 위해 변항의 어떤 대상의 값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 이론은 그 대상의 존재에 개입합니다. 중요한 점은 존재론이 단순한 어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기준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양화사의 범위가 이론의 존재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문장을 간단한 수러 논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죽는다는 m이라는 수러로, mortal이니까는 m이라는 수러로, 소크라테스는 s라는 이름으로 두면 m 괄호 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고 m은 그 대상에 죽는다는 성질을 서술합니다. 이 문장을 존재 양화사를 사용해 죽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면 화면 오른쪽처럼 어떤 x에 대하여 m of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참이려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콰인의 기준에서는 바로 이 양화된 변항의 값이 이론이 인정하는 존재자입니다. 반면 죽는다라는 수러 m 자체는 1차 수러 논리에서 양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논리만으로는 죽음이라는 속성 자체의 존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속성이나 수러도 대상으로 양화를 하려면 2차 수러 논리와 같은 더 강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콰인은 이런 방식이 추상적 존재자를 쉽게 늘릴 수 있다고, 부풀려진 존재론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 콰인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최선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을 때 무엇을 양화해야 하는지를 묻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마이농이라는 철학자는 존재하지만 실존하지는 않음을 허용합니다. 콰인의 입장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마이농의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농은 존재와 실존을 구분합니다. 페가수스는 현실에 실존하지 않지만 우리는 페가수스를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농주의자는 페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이며 상재, subsist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은 단순히 페가수스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존을 하나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존재의 방식이 하나인지 일의적인지 아니면 여러 개 다의적인지 문제입니다. 콰인은 존재의 의미를 여러 갈래로 나누면 존재론의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존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리적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하지만 마이농의 입장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체계에 따라 있다라는 말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콰인의 언어와 마이농의 언어가 서로 다른 틀이라면 존재론적인 대립의 틀도 틀의 차이에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카르납의 언어적인 틀이 등장합니다. 카르납은 내적 질문과 외적 질문을 구분합니다. 카르납은 새로운 종류의 대상에 관해 말하기 위해 구성된 표현 체계가 언어적 틀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존재 질문을 내적 질문과 외적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내적 질문은 이미 채택한 틀 안에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가령 수의 틀 안에서 100보다 큰 소수가 존재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수학적 표현 규칙과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참이며 카르납의 표현으로는 분석적입니다. 자연과학의 틀 안에서 C60보다 큰 탄소 분자가 존재하는가? 라고 묻는 것도 내적 질문이지만 이 경우에는 경험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외적 질문은 틀 내부의 개별 대상이 아니라 대상 체계 전체의 실제성을 묻습니다. 가령 수는 실존하는가? 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카르납은 이런 질문을 문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틀 내부의 사실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에 관해 말하는 틀을 채택할 것인지가 실용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 틀이 과학과 수학을 학문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납에 따르면 존재론은 세계의 숨은 사실을 발견하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언어적 도구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로 재해석됩니다. 틀이 달라지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한다의 쓰임도 달라집니다. 카르납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틀이 서로 다른 규칙과 양화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틀 A가 수학적 대상에 대한 양화를 허용한다면 그 틀 안에서 수는 존재한다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틀 B는 같은 대상을 양화 범위에 넣지 않거나 존재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언어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화사의 의미도 맥락과 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양화사 변이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콰인이 존재를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카르납은 존재 표현이 틀에 상대적일 수 있는 여지를 엽니다. 그 결과 중요한 메타 형이상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한 철학자는 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다른 철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반드시 세계의 동일한 사실을 두고 충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적 틀을 채택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대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논쟁을 언어적 차이로 축소하거나 수축시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은 존재론의 규칙부터 다르게 정합니다. 이제 두 입장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존재의 의미에 관한 콰인의 일위성을 주장합니다. 존재한다는 말은 물리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의 동일한 논리적 의미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카르납은 존재 표현의 기능이 언어적 틀에 상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양화사에 대해서도 콰인은 하나의 존재론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론에 속박된 변항이 취해야 하는 값이 그 이론의 존재자입니다.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양화 방식조차도 여러 가능한 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논쟁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콰인에게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최선의 이론을 선택하고 그 이론의 논리적 개입을 밝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카르납에게 많은 외적 존재 질문은 틀을 선택하는 실용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콰인이 중시하는 것은 절약성과 논리적인 통일성이고 카르납이 중시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층위에서 정반대의 답을 말한다기보다도 존재론을 수행하는 규칙부터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콰인은 카르납의 토대인 분석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르납의 구도가 이제 과연 안정적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콰인은 그의 논문인 경험주의의 두 독단에서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를 비판합니다. 분석명제는 의미나 규칙만으로 참여 문장이고 종합명제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참과 거짓이 결정이 되는데요. 카르납의 내적 질문은 이 구분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령 100보다 큰 소수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수체계의 규칙만 분석하면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성과 종합성의 경계를 분명히 그을 수 없다면 언어적 규칙만으로 해결되는 내적 질문과 경험적 질문의 구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합 문장과 분석적인 문장이 이렇게 수학의 문장처럼 항상 분석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비판은 단순한 의미론 논쟁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문제를 틀 내부의 규칙과 틀 외부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나누는 카르납의 전체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콰이는 존재를 양화사의 값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존재론을 실질적인 이론 선택의 문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콰인의 관용은 카르납의 관용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콰인의 엄격함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카르납의 입장에 조금 더 기웁니다. 책상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수나 명제 같은 추상적인 대상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며 페가수스 같은 허구적 대상은 실존하지 않더라도 담론의 대상으로 상제한다고 구분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르납의 언어적인 틀은 이런 구분을 허용할 철학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속성, 명제, 의미 같은 추상적 대상을 무조건 실제한다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다루는 언어적인 틀이 유용하다면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용과 다원성은 실제 철학과 과학의 다양한 담론을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콰인의 입장을 단순히 지나치게 엄격한 경험주의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존재 양화사가 구체적 존재, 추상적 존재, 상제하는 존재처럼 여러 종류로 분화되면 논리적 통일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콰인은 오컴의 면도날에 따라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존재론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그의 입장을 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콰인은 모든 추상적인 대상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최선의 과학 이론과 수학의 수와 집합이 필수적이라면 콰인은 그 대상들의 존재론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콰인의 존재론이 자연주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찬반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카르납의 관용과 콰인의 통일성 사이에서 어떤 존재론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존재론적 논쟁은 그러면 무엇에 관한 논쟁이냐?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인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할까요? 콰인의 방식대로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최선의 수학적, 과학적 이론이 수에 대한 양화를 필요로 하는 한 수는 존재합니다. 카르납의 방식으로 말하면 수의 틀을 채택한 내부에서는 수가 존재한다는 답이 분명하지만 수 체계 전체가 정말 실제하는지를 묻는 외적 질문은 틀 선택과 분리해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는 존재한다와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실제 세계에 대한 불일치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언어적 틀을 선택한 결과일까요? 둘째, 구체적 존재자와 추상적 존재, 그리고 상제처럼 존재 방식을 복수로 인정하면서도 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논리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존재론적 질문이 세계에 관한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세계를 기술하는 언어와 방법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콰인과 카르납의 논쟁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